그때 되면 이미 늦다는 얘기예요. 경제 위기가 상당히 전이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 초기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공포가 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리세션이라는 표현은 경기 침체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분기 마이너스가 2회 이상 됐을 때 경기 침체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쓰는데 보통 지난 분기에 미국이 마이너스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서 기술적으로는 최소한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민간 엠버라는 연구소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한 1년 걸립니다.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불황과 그러면 경제 위기는 어디냐? 불황은 경기 침체가 또 두세 번 반복되는 거. 이게 불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경제 위기는 뭐냐? 그럼 불황이 조금 심화된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이 뱅크런이 일어난다던가 기업들이 부도가 일어난다던가 경제 시스템의 일종의 약간의 붕괴 현상이 일어난 걸 위기로 보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경제 위기는 경기 순환 사이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경기가 팽창되고 수축되는 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기 순환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당연히 오는 거다. 이게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 현상이다. 네?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성장 단계가 있고 안 좋은 단계가 있듯이 경기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산 거품, 1929년도에 대공황 시절에 자산이 꺼지면서 거품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때는 부동산이 거품이 꺼지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집단적 속성과 인식 능력의 한계도 분명히 경제 위기의 하나입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생각에 인지 함정이 있다 보니까 정보가 비대칭인 상태에서 막연하게 먼저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나는 그분이 순이익이 얼마 나는지도 모르고 쫓아서 사는 형태거든요. 일단 주식이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누군가 던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러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던져버리는 투매하는 경우 보통 분집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심리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경제 현상을 보거든요. 그리고 경제에서 또 항상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패닉이 경제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들 투기 공격 IMF 때 우리가 당했죠. 1997년도 IMF 때 당했고 부채 위험성과 특성은 여러분이 레버리지를 익힐 때 보통 내 돈이 아니니까 만약에 내 돈을 그렇게 쓴다 그러면 투자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빌딩을 살 때 강남에 빌딩을 살 때 얼마 전까지 90%를 대출을 받아서 10%만 있어도 샀잖아요. 법인 대출이. 내가 만약에 내 돈을 그걸 100% 손해본다고 하면 사겠습니까? 이 부채 정가 특성이거든요. 또 자산의 특정성.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이제 아직 폭락은 안 하지만 약간 가격이 오름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그러면 쉽게 팔 수만 있다면 위기가 안 오겠죠. 얼마든지 그 자산을 팔 수만 있다면. 예를 들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가격으로 팔고 싶지만 시장을 그렇게 쫓아오지 않거든요. 자산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돈이라던가 전이 될 때 어떤 특정한 룰에 갇혀서 특정성 때문에 굉장히 교환의 기능이 약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이윤율 저하도,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윤율이 저하되면 경제 위기로 전이될 수 있거든요. 대공황 시절에 1929년도에도 수요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시절에도 여러분 지금 그 20년대지만 지금 플랫폼이나 이런 이상으로
TV가 나왔고요. 그 당시에 라디오가 나와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충격을 줬고요. 그 당시에 TV나 라디오, 미디어 기업들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기업이 이윤이 저하됐거든요. 또 취약한 재무구조도 경제위기의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자금 유출 유동성 구조의 부조화, 이게 우리 IMF 때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해서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 위기의 특징을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의 요인으로 이게 발생된 게 아니라 우리 내부 문제점과 당시의 이데올로기, 국제관계, 정치, 월가의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이 환투기 세력들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만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전염 효과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아주 종합적으로 발생이 돼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순환 사이클의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 현상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거냐? 보통 이제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준비를 한다면 정화 효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가 비효율적이거나 비구조적인 부분들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금융체계는 달러 기반 금융체계입니다. 종이 달러 기반 전 세계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경기를 부양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게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 버냉키가 사실 유동성 공급에 대한 걸 시도를 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했는데 경기 확장 시기는 기간도 짧고 아주 쉽습니다. 옛날에 금본위제에서는 금과 페리티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돈을 찍어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래서 실제 경기가 확장되는 건 반드시 온다. 확장기에 부의 효과, 자산 효과를 100%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 실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근접한 부분으로 예상되는 거는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금리 인상 수준에 근접할 거다. 왜냐하면 1980년대는 좀 너무 오래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위기가 5.25%까지 올렸을 때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미 연준에서 맥시멈으로 올려도 5.25까지는 안 올라갈 거다. 그런데 현재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2008년도보다 훨씬 많은 유동성 상황이기 때문에 1번 시나리오는 그 이상으로 만약에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들이 파산이 일어나고 부실한 기업들도 파산이 일어나면서 금융위기로 충분히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IMF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5.25 이상으로는 못 올릴 겁니다. 분명히 연준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5% 선에서 가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나름대로 고금리 상황에서 저성장 형태가 지속될 것 같다. 상당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스테이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형태로 봤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생각보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료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형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냐.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에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을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조기 경보로 경제 위기에 전이 됐냐 안 됐냐만 확인해 쓰는 걸로 기억이 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이미 늦다는 얘기예요. 경제 위기가 상당히 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한 건 경제 위기도 결국은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도 경기 침체 초기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리스크라는 건 크게 보면 위협과 취약점으로 나타난다. 위협이라는 거는 금리 인상이나 전제 유가 상승 같이
본질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취약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취약점, 예를 들면 과다한 부채라던가 위험자산 수준이 굉장히 높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이나 비생산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위험들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책 마련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유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너무 위험자산 위주로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안전자산이나 채권이라던가 또 경기 방어주 위주로 주식도 좀 보유를 한다던가 민감주보다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후 발생될 수익과 지출도 비교를 하셔가지고 과다한 지출이 감당이 못할 것 같으면 부채 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한 달 위주로 해서 이런 자산 조정이나 부채 조정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달에서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리스크를 인식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인지 함정이나 확증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점 때만 계속 쳐다보니까 이거를 도저히 조정이 안 되는 형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이런 걸 리스크를 인식하고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는 동료 리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보통 피어 리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어 리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라는, 현재 발생된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는 정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배양하면 분명히 경기가 확장되는 기간 동안에 기회가 온다. 또 실질적으로 경기가 발현될 때는 경기 수축기보다 훨씬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달러 기반의 지금 금융 시스템, 자본 시스템 하에서는 굉장히 경기 확장기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의 효과나 자산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테이프 텐트럼이라고 하는 신흥국의 어떤 긴축 발작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가 망하지 않고 전쟁 중에서도 러시아가 버티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 하면 브릭스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외환 지급 준비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00 정도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자기 나라끼리 이제 무역 거래도 브릭스 국가들끼리 하거든요. 브릭스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40%고요. GDP도 30%, 땅덩어리 3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인데 자기네끼리 엄청나게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루블화가 안 떨어지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향후에 블록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한테 공급망이 개편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한국의 위치라던가 리슈어링이나 니어슈어링, 프렌드 슈어링 통해 가지고 어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쪽에서 갖고 있던 영역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온다.